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시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노조 관련된 것입니다. 이 노조가 이 한 정부 들어서 엄청 강성화됐죠. 이 조직률도 많이 올라가고, 조직률이라 하면은 이제 그 임금 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그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현 정부 들어서 크게 급증하면서 노조의 힘이 정말 강력해지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조가 우리 국가 경제에, 우리 국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우리 연구원의 박성복 박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국민의힘 쪽하고 여기서 같이 세미나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걸려서 좀 그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좀 기다렸는데, 이게 또 연장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걸 이제 언론에 내보내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내보내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성복 박사 모시고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노조에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 건데 좀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2007년에 그 세계 경제 포럼의 노사 협력 평가 지수를 살펴보면 저희가 140여 개국 중에 55위를 기록했습니다. 2007년에. 그런데 최근 2019년에 이 순위가 무려 130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꼴찌가 네. 맞네. 그래서 이렇게 된 하락한 이유를 그 OECD에서는 OECD의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그 한국이 그 정규직을 주축으로 한 강성 노조로 인한 그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고, 또 한국 노동연구원의 해외 노동 통계에 따르면은 그 한국의 노조 파업으로 인한 그 노동 손실 일수가 영국의 2배, 그리고 미국의 7배, 그리고 일본의 무려 1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우리 경제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 우려를 지금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노조가 우리 경제에, 그러니까 GDP라든지 뭐 일자리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경제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나 뭐 자료들은 상당히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석을, 노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고,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사실 최초로 지금 유튜브에 이 노조가 우리 국민 경제 또는 국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GDP라든가 이런 수치로 최초로 지금 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 유튜브가 뭐 큰 이렇게 파워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내용을 또 박성복 박사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연구 배경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노사 협력 부분의 평가가 악화되고 있고, 여기에 노조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어떤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한 어떤 노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 과학적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존의 연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도 노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어떤 그 예로서 어떤 노조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효과라든지 노조가 비정규직에 영향을 미쳤는지, 뭐 증가를 시켰는지 감소를 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경제라는 것이 뭐 일자리 따로 뭐 GDP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제 전체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 전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 모형을 가지고 어떤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과학적이라 하면 이제 좀 더 이제 컴퓨터에다가 뭐 우리가 이제 공대에서 쓰는 매틀랩 이런 네. 거에다가 이제 넣어 갖고 나온 수치를 갖다가 어떤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 컴퓨터를 네, 통해서 맞습니다.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노동조합 관련 현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슬라이드가 노조 조직률이라고 하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노조 조직률이라는 것은 전체 근로자 중에 노조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제시된 것처럼 2010년부터 제가 2018년까지 노조 조직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2010년에 노조 조직률은 9.8%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서서히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해서 2017년 아마 이때가 문재인 정부일 겁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 10.7%로 그 증가폭이 조금 상승을 했다가 2018년에 11.8%로 네,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연구 당시에는 그 2019년 노조 조직률이 자료가 가용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그 노조 조직률이 1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뭐 2017년은 뭐 이렇게 좀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 건 18년도인데 2018년도에 저렇게 노조 조직률이 확 증가했다는 거는 노조 천국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를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 엄청난 이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노사분기조, 그러니까 데모, 그거는 이제 얼마큼 발생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동쟁의 행위 발생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동쟁의 행위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그냥 파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전체 노동쟁의 파업 발생 건수와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 그러니까 종사자 300인 이상은 어떤 노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전체 파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이것도 앞서 노조 조직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도에 상당히 낮은 그 86건에서 2019년에 141건, 그리고 종사자 300인 이상은 37건에서 79건으로 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저 141건과 300인 이상의 79건은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노조 조직률,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한 사람도 많으니까 당연히 또 이제 데모도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의문점이 이 정부는 친노동을 택했으니까 이 노조를 많이 이제 이게 노조 프렌들리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데모를 저렇게 많이 합니까? 원래 저 데모를 더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거꾸로 데모를 저렇게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저게 적은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최저임금을 2018년도 19년도에 두 자릿수로 확 올린 시점하고 비슷하거든요. 저게 확 증가한 게.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사실은 가난한 노동자한테 임금을 올려주는 건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노조에 가입한 강성노조의 기득권 노조의 어떤 임금을 같이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 데모를 또 많이 한 걸로 같고, 두 번째는 이 정부는 노조를 상당히 이제 노조 프렌들리 하니까 그냥 데모만 하면 무조건 정책에 반영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잘 먹히니까 데모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해보시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노조가 우리 국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 그 파급 효과,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을 좀 만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분석 개요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분석 모형은 저희가 노조의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해야 하니까 이 노조의 어떤 특성들을 잘 모형에 녹아낼 수 있는 그런 모형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시장 원리가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른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그러한 노동 시장이 있고, 또 노조는
또 추가적으로 사측과 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어떻게 더 임금을 더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는 그런 협상 과정을 모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 근로자가 사측과 임금 협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획득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모형 내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추가적인 임금을 노조 임금 프리미엄이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이 노조 임금 프리미엄이 노조 협상력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금도 노동도 이제 우리 그 물건 시장처럼 시장이 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노동도 노동 수요가 있고, 노동 수요는 기업에서 수요하겠죠. 노동 공급은 근로자들이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임금이 결정이 되는 게 이게 원래 시장 원리, 시장 원리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측하고 사측하고 만나갖고 그냥 단판 지어갖고 또는 뭐 생태를 써서 데모를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임금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 원리가 아닌 별도의 협상 원리로 이렇게 임금을 결정하는 그것을 이제 모형 속에 반영했다는 거죠. 그죠? 특히나 이제 그게 이제 노조가 많은 대기업에 이제 그렇게 행태들을 모형 속에 반영했다. 뭐 그런 말씀이죠. 그죠? 맞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러한 모형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분석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는데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쉽게 좀 설명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축한 모형에서 이제 1단계로 2010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게 어떤 경제 변수 값을 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변수들을, 경제 상황에 대한 변수들을 입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모형을 맞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단계에서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노조의 협상력만 변화를 시킵니다. 이때 다른 경제 변수들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노조 협상력만 변화시켜서 3단계에 그 1단계와 2단계에 그 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비교를 통해서 이 노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10년, 그러니까 2010년으로 되돌아가서 분석 모형을 2010년도 우리 경제 상황에 딱 맞춘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노조가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니까 노조 협상력이 이제 10년 동안 확 증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노조 협상력만 딱 증가했을 때 다른 뭐 일자리라든가 GDP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노조 협상력인데, 이 노조 협상력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많은 기존 연구들에서 살펴보면 그 노조 규모라든지 노조 파업 발생률이라든지 이러한 지표들을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 지표들을 사용해서 노조 협상력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조 협상력은 이제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리 변수,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값들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앞에서 살펴본 노조 조직률이 얼만큼 증가했느냐, 또는 그 파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그 증가율을 갖다가 각각 해서 뭐 둘 중에 하나를 써도 되는데, 좀 더 이 분석을 좀 약간 좀 과학적이고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개의 평균을 내서 한 10년간 2010년부터 2019년 동안 이제 협상력이 한 67% 정도 이 강화됐다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모형 얘기 많이 하면 우리가 아파트도 가면 이제 모델하우스 모형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사실은 모형이라는 거는 실물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동일한 어떤 형태 기능을 다하는 걸 축소해 놓은 걸 이제 모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모형이 현실하고 똑같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은 이 뭐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완전히 현실은 틀리고 모형도 틀리고 이렇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형이 얼마나 현실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 그것이 이제 모형 신뢰도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장님께서 잘 비유를 해줬다시피 그 실제 아파트와 그 모델하우스에 있는 모형 아파트, 그것을 비교해 놓은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관측값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1단계에서 2010년도에 맞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2010년도에 실제 경제 변수값이 저기 두 번째 칼럼의 그 실제 관측값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형 산출값이 이제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에서 나타나는 경제 변수들입니다. 살펴보시면 저기 뭐 거의 유사한 수치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10년 경제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모형이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두 번째 대기업 임금을 이제 중소기업 임금으로 나눈 거. 네. 그게 이제 약간 1.56인데 실제는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 임금이 한 중소기업 임금보다 1.56배 정도 더 높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모형도 똑같은 1.56 값을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모형이 이 현실에 있는 값을 잘 이렇게 구현하기 때문에 이 모형은 현실을 잘 구현하는 그런 좋은 모형이다. 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네. 자, 이번 슬라이드가 이 연구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게 10년 동안 노조가 힘을 키워서, 파워를 키워서, 노조 협상력을 키워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10년간 노조 협상력 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그 GDP가 6.2%,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89조 원, 그리고 일자리가 9%, 일자리 수로 환산하면 155만 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좀 초보자들 분들한테는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GDP의 경우는 저희가 연간 한 2~3% 정도 증가를 한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10년간이니까 약 0.62%가 감소하는, 거의 2%라고 쳤을 때 그 중에 0.6%를 감소시킨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그 협상력 변화 전에는 이 배수가 격차가 1.6배에 있던 것이 이 노조가 협상력이 강화되고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2.1배까지 그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년치, 이게 그냥 한 해, 우리가 GDP 하면 1년치를 얘기하는데, 그냥 지금 여기는 10년치 GDP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년치 효과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0.6% 이제 갉아먹었다는 거죠. 이 강성노조에 의해서. 강성노조만 없었으면은 우리가 원래는 한 2.6% 성장할 수 있었는데, 강성노조 때문에 2% 성장 못했다는 거 아니야, 한 해. 네, 그죠? 그 다음 일자리도 이 10년치니까 한 10년치 155만 개가 덜 생겨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 강성노조가 없었으면 일자리를 그만큼 10년 동안 155만 개를 더 생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제 간의 임금 격차도 이게 이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 주로 이제 강성 노조가 배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시장 원리가 아닌 이 센터를 써갖고 임금을 올리니까 거기 임금은 올라가고, 네. 대기업들의 임금은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그런 게 조직력이 약하니까 당연히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 사실은 이 노조가 이런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꾸로 지금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은 이제 그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는데, 그냥 뭐 일자리가 줄고 GDP가 줄고 뭐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네, 그것은 이제 모형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노조 협상력이 강화되면 이제 노조가 파업을 하고 세를 불려서 파업을 하고, 그러면 어떤 사측과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더 올리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조 협상력이 강화가 되면
추가적인 임금, 그러니까 노조 임금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됩니다. 노조 임금 프리미엄이 상승을 하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노동 비용의 증가로 다가오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은 노동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노동 수요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적게 쓰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뭐 기계나 설비 이런 자본 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GDP 생산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생산이 감소하는 거는 우리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생산의 3요소가 기술, 자본, 노동인데 지금 일자리 감소, 일자리가 바로 노동이니까 노동 줄었고 자본 줄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이 줄었구나. 그래서 생산을 다 합치면 이제 GDP가 되니까 그래서 GDP가 감소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대중소 임금 격차 어떻게 확대되는지 살펴보면 저기서 대기업 일자리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일자리가 감소를 하면 거기서 대기업 근로자는 이제 대기업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이제 뭐 중간재 부품을 납품하는 뭐 중간재 사장이 중소기업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따로 뭐 창업을 하거나 뭐 행여나 자영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대기업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를 차리면서 중소기업의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도 함께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원리에 의해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임금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기업 근로자는 저 노조 임금 프리미엄 상승으로 임금이 19.8% 상승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이 노동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10% 하락을 해서 결과적으로 임금 격차가 2.1배로 더 벌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대기업에 잘린 사람이 이제 중소기업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이제 노동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소기업에는 이제 일할 사람이 넘쳐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 임금은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노조 협상력 때문에 임금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대기업에서는 대무해갖고 생태세고 그러니까 거기는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노동자 전체를 위한 그 노조가 아니라 특정 노조만을 위한 그런 노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 정부도 특히 그런데 이러한 경제 현상은 하나의 부분 현상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이 아니고 경제 전체를 보는 이제 일반 균형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태 이렇게 한 곳 딱 어떤 시점에서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게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당구하는 것처럼 뭘 하나를 딱 치면 그 공이 치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저기 대기업 노조가 수리 협상해갖고 임금을 더 올렸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대기업에서 비용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사람을 정규직이라고 자르지 못하면은 내년에 뽑는 신규 채용을 줄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많은 인력들이 다 어떻게 대기업으로 못 가고 그게 다 중소기업 시장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또 사람 몸값은 작아지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당구 현상 이렇게 쭉쭉 연결되는 경제 현상이라는 거 이런 거를 이 정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 노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 단편적인만 보고 이거 판단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뭐 이게 단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다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국민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 원리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좀 더 심도 있고 과학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쭉 살펴보았는데 여태 초대 손님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이 뭡니까? 네, 결론은 말씀드리면 그 노조 조직률과 그 파업 증가, 그러니까 노조가 세를 불리고 파업을 통해서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대기업 부분에서 그
그 과도한 임금 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앞서 살펴봤다시피 GDP를 감소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임금 격차를 더 벌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본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결론. 네. 그래서 이런 노조 조직률이나 파업이나 이렇게 노조가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무분별하게 파업하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노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로 노조법 42조에 어떤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어떤 파업 행위를 하는 그러한 것을 현행은 지금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인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조법 43조에 어떤 이 노동쟁의 행위, 그러니까 파업 행위를 하는 동안에 어떤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가 좀 더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더 무분별하게 파업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 또한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예, 뭐 쭉 설명해 주셨는데, 예,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그 박성복 박사를 모시고, 예, 아주 되게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 노조가 우리 국민 경제에 10년 동안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노조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이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특히나 이 보신 것처럼 뭐 생떼를 많이 써갖고 임금을 많이 올리고, 그게 결국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라든가 GDP 이런 것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가 우리 근로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이 노조가 이 배꼽이 배보다 더 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원하던 그 방향으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발행하는 국가 경쟁력 지수에 보면은 이 노동 유연성이 우리가 과도하게, 이 후진국보다도 과도하게 떨어진 게 바로 이 노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좀 자제되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 좋다는 것을 이 정책 담당자는 그것을 깨닫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